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영장 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을 수사할 권한이 없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윤재민 기자입니다.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무효라며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관저 출입 허가에 관한 공문을 위조까지 해가면서 불법하게 집행을 했던 부분도 체포 적부심 담당 재판부에 저희들이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과 공수처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이 이를 발부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 법원은 모두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안타깝다면서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했습니다. 체포영장 적부심 기각으로 일시 중단됐던 체포영장 시한 48시간도 다시 재개됩니다. 수사에 탄력을 받은 공수처는 오늘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다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승현 기자, 현재 공수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출석을 요구한 오전 10시까지는 2시간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현장에서는 출석에 대비해 관계자들이 현장 보안 점검에 나서 분주한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됐기 때문에 원래는 48시간이 지난 오늘 오전 10시 30분 전에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청구로 체포 적부심이 열렸고 그동안 48시간 시한이 중지되면서 체포기간은 오늘 밤까지 연장됐습니다. 공수처는 체포기한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오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 측에 재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추가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불법 위법 수사라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체포 첫날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고 어제 공수처 소환에도 진술 거부권 등을 행사하며 불응했습니다.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사실상 첫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요청했던 변론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진행이 됐는데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정당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출석하려고 했는데 공수처에 체포되는 바람에 나오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불참해 4분 만에 끝난 변론 기일 이후 사실상 처음 열린 변론에서 양측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일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50년 이전으로 후퇴시켰습니다. 그는 민주공화국을 배신하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탄핵을 남발해 비상사태를 만들었다며 이를 막을 수단이 없어 계엄을 선포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상사태라고 판단했고 이를 해결할 통상적인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서 고도의 통치 행위. 국회를 위법하게 침탈해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체포된 국회의원도 없고 유혈 사태도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네, 공수처가 공개했던 관저 출입 승인을 공문을 놓고도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사이에 공방이 치열합니다. 공수처는 날인 과정에 어떠한 강압도 없었다고 반박을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회신이라는 표현 자체가 거짓인데다 공문 내용을 못 본 채로 도장을 넘겨줬다는 부대장의 발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 서문 민원실을 찾은 공조본 수사관들이 55 경비단장 김모 대령을 불러냅니다. 이들은 출입 허가 요청이란 공문을 제시하며 부대장의 날인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당시 김 대령이 관저 출입 승인은 경호처 결정 사안이라며 거부했지만 수사관들은 관할 부대장으로서 승인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김 대령은 상급 부대인 수방사 법무실에 문의한 뒤 도장을 건넨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대장으로서 협조는 하되 해당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함을 구두로 수회에 전달한 바 있고, 출입 허가 요청 공문에 쪽지를 붙여 날인하는 방식이었지만 공수처는 이를 출입 허가 공문을 회신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상대방이 보낸 공문에 쪽지를 붙여 회신하는 경우는 없다며 조직폭력배들이 겁을 주고 도장을 빼앗아 계약서에 찍는 영화 속에서 볼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김 대령은 부대 복귀 후 오후 4시 반쯤 최종 승인은 경호처에 받으라는 정식 공문도 발송했지만 공수처는 이를 저녁 7시가 넘어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어떠한 압박이나 강압 없이 김 대령의 동의를 받아 날인했다고 반박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공문 내용을 보지도 못하고 직인을 넘겨줬다는 김 대령의 발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쪽지 공문 위조로 규정하며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면서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네,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요,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면서 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체포 적부심의 관할 법원은 그 체포된 사람, 피체포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지금 구금이 되어 있고, 그 서울구치소의 이런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므로 서울지방법원 판사에게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이 위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한 걸 두고 석동현 변호사가 묘수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중앙지법이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수처로서는 일단 수사에 큰 고비를 넘긴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뭐 체포 적부심에서 그것이 인용이 됐다면 석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뭐 일단 논란이 정리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체포 적부심은 아마 이제 들어보신 분도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구속 적부심은 많이 나왔었는데 얘기가 워낙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전국에서 1년에 한 30건 정도밖에 제기가 안 된답니다. 예. 네. 구속 적부심만이 제기가 되는데, 그것처럼 이게 뭐 완전한 그 재판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권 문제, 관할권 문제, 영장의 어떤 불법성 문제, 또 뭐 체포 과정에서의 문제, 또 여러 공문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이 완전히 정리됐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재판 과정에서 다시 제기가 되겠죠. 뭐 그때는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얘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체포 적부심도 그렇고 구속 적부심도 인용률이 좀 낮은 것이, 일단 영장이 발부됐는데 다른 판사가 심사한다 하더라도 영장이 잘못됐다,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 네. 재판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런 논란이 떠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국민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일단 범죄가 굉장히 중대하잖아요. 국회까지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군으로서 무력을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범죄가 너무 중대하다. 그리고 대통령이 경찰 수사가 됐든 검찰 수사가 됐든 공수처 수사가 됐든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수처 수사에도 적극 임해줬다라고 한다면 체포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냥 경호원들 동원해서 사병처럼 막막하게 막았잖아요. 이런 측면을 보면서 만약에 대통령이 풀려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또 출두를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어떤 관련자들, 관련 중요범죄 종사자들에게 증거라든가 증인과 관련해서 좀 위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회유를 하거나 이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증거 인멸 우려도 있고 도주 우려도 있고 범죄도 중대했기 때문에 체포 적부심은 기각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더 버티기에 나설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결국 1차적으로는 어쨌든 공수처가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정도까지 아마 구속영장 처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영장은 지금 발부할 때는 윤 대통령 측이 적극적으로 어떤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었는데 이제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재판부의 무고함을 호소할지 여부는 한마디로 방어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전과 달리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본인의 구속과 관련해서 부당하다는 것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일단 체포 적부심은 기각됐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제 구속 적부심은 구속되고 난 다음에 문제인 것이고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전열을 갈아엎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오늘 오전 재조사 통보에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은 미지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진술 거부권이 법적으로는 보장된 권리지만 계속해서 조사에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앞으로 있을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공수처 수사의 위법 부당함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계속해서 주장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는 없겠죠. 피의자의 권리이기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전략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거예요. 보통 추후에 있을 구속영장 청구라든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한다.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번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런 식의 그런 시그널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곧 있을 구속영장 청구에서 아마 그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고요.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 중에 하나로 거론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후에 있을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있을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 자체가 추후에 있을 모든 형사적인 절차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향후에 있을 구속영장 심사나 아니면 본 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구속영장 역시 대면 심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판장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금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증거인멸의 하나의 증거로 하나의 그런 시그널로 재판장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 교수님, 공수처가 이번에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할 전망인데 발부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전망하기는 참 어렵죠.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어떻게 해야 전망은 어려운데 어쨌든 반반 아니겠습니까? 근데 체포영장도 발부가 되었고
또 구속영장을 같은 법원에 신청하면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포영장은 수사기관의 이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속영장은 이제 청구할 때 또 발부될 때 도주의 우려라든지 뭐 증거인멸의 우려 그런 거 이제 발부 요건인데 또 범죄 중대성도 있는 것이고 설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뭐 도주할 우려가 있는가? 또 뭐 증거는 이미 다 뭐 취합이 됐고 다 국민들이 다 눈으로 본 거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와 같이 지금 다 여러분 얘기하셨지만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윤 대통령 측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뵈니까 대단히 의연하시고 담담하셨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인데 내복을 안 입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피자 대기실에 아마 열선이 바닥에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복을 안 입으셨는데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그래도 뭐 워낙 적응 잘하시는 분이라 괜찮지 않나. 네, 윤석열 대통령 사복 차림으로 구치소에서 첫날밤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구치소 안에서도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초유의 이제 구금 경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예, 탄핵 결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고 그래서 당연히 경호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뭐 구금이 됐다 할지라도 경호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호원들이 구치소 외곽과 내부와 외곽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경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구치소 쪽에서는 구치소 내부까지 경호원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 막는 것 경호를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통령 신분이니까 경호 부분은 뭐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게 윤석열 개인보다는 대통령직에 대한 경호이기 때문에 그 경호는 엄격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면서 한남동 일대를 지키는 지지자들이 과천 공수처, 그러니까 과천과 서울구치소가 있는 의왕으로 다 몰려갔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실 2016년, 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구속당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서울 의왕구치소 앞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열성적으로 모여서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와 비슷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윤 대통령이 뭐 돈을 먹거나 해서 무슨 뇌물죄 뭐 이런 부패 범죄가 전혀 아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체제 이념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 사범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을 비롯한 상징으로 해서 자유민주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결하는 것은 어떤 그 정치 사범의 어떤 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보면은 절차 자체가 적법하게 승복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을 할 때에 어떻게 보면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윤 대통령이 관저 앞에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낸 적이 있거든요. 조현선 변호사님, 이번에도 구치소 안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미 포함 3차례 정도 메시지를 발표를 했죠. 관저 앞에서 지지 집회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진 적이 있고 그다음에 체포 직전에 집행 직전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메시지를 던졌죠. 그리고 어제는 거의 뭐 7,000자 가까운 분량의 그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SNS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지극히 국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한정된 국민에게 들리는 하고 싶은 그런 목소리로만 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다 보면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중요한 전략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마 이번 구치소에 수감된 와중에도 아마 반복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구속이 된 다음 형사재판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일부 보수층이 결집하는 그런 각종 여론조사라든가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유리하게 아마 해석하지 않을까 싶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있어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국론 분열 현상에 대해서 아마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탄핵 심판의 사실상 첫 변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 정당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까스로 이룩해놓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50년 이전으로 후퇴시켰습니다. 그는 민주공화국을 배신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붕괴될 위험성이 매우 큰 비상사태라고 판단했고 이를 해결할 통상적인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도의 통치 행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제기를 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부정선거 의혹은 워낙 또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섣불리 이거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려운 일이다. 그 선관위 모든 직원들이 그 사람들이 다 침묵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중요한 분들도 많이 얘기하시고 또 어제 공개적으로 헌재에서 변론할 때 저 변호사님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기 충분한 분들인데 저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 더더구나 중국을 얘기하면서 중국의 개입 가능성 얘기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뭔가 좀 그래도 판단 과정에서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정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증거를 더 제시한다니까. 그런데 설사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전제로 해서 있다 하더라도 그게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이 되는가? 군을 동원해서 질서 유지해야 할 그런 정도의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증거가 많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수사할 때 그거는 선관위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지금 감사원이 감사한다든가 또는 다른 통상적인 방법으로 할 때는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서 거부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하다 갖고 선관위를 수사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걸 선관위가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지 그걸 가지고서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삼는다? 이건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헌재에서는 선거연수원에 중국인이 체류했는지 사실 조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헌재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좀 따져보겠다 이런 의도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이 없으니까 주장할 게 없으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때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선거를 조작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총선에서 지니까 갑자기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한다? 이건 대통령이 유튜버에 너무 현혹된 것이고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로만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선거 투표인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개표를 통해서 개표를 하고요. 또 여야에서 참관인들을 파견해서 그 참관인들이 그걸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주면 그걸 전산에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전산 시스템 자체가 오류가 있었다 할지라도 또는 시스템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 할지라도 선거 결과가 왜곡되거나 부정으로 갈 가능성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그만큼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냥 부정선거했다. 그래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건 부정선거 결과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예산을 폭거를 한다거나 뭐 탄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건데요. 검찰 독재 정부 하에서 또 윤석열 정부 하에서 그 누가 부정선거를 했겠습니까? 저렇게 부정선거했다면 벌써 구속되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는 좀 황교안 전 권한대행도 그런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본인이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중요한 계기가 됐었는데요. 부정선거 문제는 헌법과 법치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제 없어져야 되는 항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탄핵 소추위원장으로 헌법재판소에 나온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탄핵 심리를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재판에 대해서 보이는 입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형사재판은 KTX급이고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완행 열차에 올라타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와 관련되는 되어서 그 사법부, 법원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공선법 사건이 집중 심리로 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1심을 2년 6개월이 될 정도로 굉장히 충분한 어떤 방어권을 보장을 했던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돼 가지고 일주일에 3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보장하는 것과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보장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판부가 굉장히 배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최대한 어떻게 보면 현 상태를 이재명 대표 만들기에 조기 대선으로 가려고 한다는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에 사법부의 절차 진행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정치권 상황 살펴보고 예.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요, 오늘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 특검법을 놓고 막판 협상에 돌입합니다. 여야 간의 입장차가 커 합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오늘 자정을 시한으로 둔 민주당이 합의 불발 시 단독으로라도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영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비상계엄 특검법을 의원 108명 전원 이름으로 당론 발의합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자체 특검법 발의에 대한 반발도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특검법이 통과될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파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발의했고 그것을 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면 여야는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놓고 합의안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시작하는데 국민의힘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성동 혐의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계엄 진상 규명을 위해 인지사건 등도 폭넓게 수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정을 협상 시한으로 정하고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국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반드시 내일 마무리하겠다. 특검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커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특검 통과 의지가 강한 민주당이 여당안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수사 국면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는 여론조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양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온 조사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네, 다만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은 정권 재창출을 바란다는 응답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4개의 여론조사 업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NBS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35%, 민주당은 3%포인트 떨어진 33%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상승세가, 민주당은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9%로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응답 36%보다 앞섰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응답도 탄핵 찬성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은 48%였는데 지난주보다 5%포인트 줄긴 했지만 정권 재창출을 바란다는 응답보다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선 이재명 대표가 1위로 조사됐지만 정권 교체 응답률보단 20%포인트 낮은 28%에 그쳤습니다. 여권 주자 가운데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지사 8%, 오세훈 서울시장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면서 이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특검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꼭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공수처가 그 앞장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예. 수사권 논란부터 또 검찰이 수사권도 또 없고 경찰밖에 없는데 경찰이 앞에 나서긴 조금 힘에 붙여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특검으로 일어나는 것도 나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거대 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에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또 최상목 대행이 또 한번 뭐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재의결을 거치면 이번엔 또 통과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재의결 과정에서 2표 모자랐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가만히 있어는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내야 된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특히 또 지금 뭐 이름이 내란 특검 아닙니까? 저는 내란 특검이라고 붙이는 것은 그 예단이 있기 때문에 뭐 비상계엄 특검법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명칭부터 시작했고 또 이번에 새로 발의하는 것은 또 외환죄를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외환죄라는 건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뭐 북한과 내통해서 북한이 우리를 침략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 대북 확성기를 한다든가 또 오물풍선 원점 타결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외환죄로서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나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협상을 한다면 민주당도 한 템포를 좀 늦춰야 되는 거죠. 시한을 정해놓고 뭐 안 하면 반드시 통과시켰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민주당의 초조함을 보이는 것이고 초조함이 왜 그러냐. 이재명 대표 대선 스케줄에 맞춰야 된다. 이런 거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국민의힘 내에서 자체적으로 특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두고 반대 의견을 내는 목소리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승훈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발의하는 특검 법안은 계엄 수사에 집중하는 특검 법안이거든요. 이 과정 어떻게 보셨고 이 특검 법안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국민의힘은 이 특검 국민의힘 자체하는 데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스스로가 전략 전술의 변화라고 봅니다. 이걸 왜 내느냐? 일단 민주당이 내버리면 이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저번에 2표가 부족해서 이 특검이 통과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민주당 안대로 특검이 돼버리면 자신들이 불리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체 특검안을 내서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를 방지하는 것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라든가 수사에 혼선을 줄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구속기간이 20일이잖아요.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하고 그러고 나서 검사가 기소할 때까지 20일의 시간이 필요한데 만약에 특검이 통과돼서 특검이 나오면 준비기간만 20일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하지도 못하고 20일이 넘어가 버리면 대통령을 풀어줘야 될 석방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혼선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검사도 이거 수사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소가 늦어지거나 또는 뭐 수사해놓고 공소 유지밖에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 그래서 특검을 의도적으로 주장하는 거다. 그리고 뭐 특검 추천인도 3인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선택입법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좋은 패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론조사 이야기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네 개 여론조사 업체가 실시하는 MBS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35%, 민주당은 33%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차 범위 내 접전인 결과가 나온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차 범위 내 결과입니다.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교수님? 글쎄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우월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 표에서 보듯이 굉장히 추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추세가 보면 탄핵 국면에서 비상계엄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더 떨어질 거로 예상했는데 이상하게 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저렇게 뭐 잘해서 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뭘 잘한 일이 없고 단지 아까 우리가 특검법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너무나 모든 것을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고 계속해서 초조함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국민에 의해서 판단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판단하셔서 저런 것들이 정말 차분하게 이제 탄핵을 기다리면 될 걸 왜 저렇게 하느냐. 정말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스케줄 때문에 초조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들이 전 민심에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연삼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런 여론조사 나왔을 때는 보수층이 과대 표집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많았었는데 전반적으로 이 추이가 지속되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승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수층이 결집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진보층에서 다소 실망하고 실망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이번에 적부심사도 기각이 됐습니다. 추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형사재판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추후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충분히 요동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오차 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변한다. 나는 지금 어디서 다양한 장르의 트로트 무대가 펼쳐진 미스터트롯 3에서는 장르별 팀 배틀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장르별 팀 배틀 진선미 누구일지 또 다음 주에는 어떤 대결이 펼쳐질지 조선일보 최보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팀 대결 중 가장 빅매치로 주목받았던 현역들 간의 대결 무대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까? 흐르는 그 세월에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려나. 내 가슴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사랑에 닮은 내 사랑아 어임매진 하룻밤의 꿈 다시 못 볼 꿈이라. 이번 시즌이 지난 시즌들과 다른 점이 번안 트로트 장르가 처음 도입됐다는 점인데
이 현역들이 멋진 무대를 보여줬어요. 예심에서 모두 오라트를 받은 실력자들다웠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번에 현역 3조, 2조의 맞대결이었는데요. 네. 보통은 현역 A조, B조 정도였는데 이번에 1, 2, 3, 4조까지 있었어요. 그만큼 미스터 트롯 3를 향한 현역들의 그런 지원이 얼마나 많았고 네. 얼마나 그 뛰어난 실력자들이 모였는지를 볼 수 있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그 번안 트로트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실 수 있었을 텐데 외국 노래를 우리가 이제 번안을 해서 만든 건데요. 예. 현인 선생님의 그 꿈속의 사랑 같은 경우는 번안 트로트인지 처음 알았다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역부 2조가 손비나 씨 마스터 예심에서 진을 했던 손비나 씨가 꾸렸던 그 팀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그 남이의 슬픈 인연을 불렀던 현역부 3조를 이기고 다음 행으로 직행했습니다. 네. 현역부 2조 같은 경우는요. 트롯 어벤져스로 불리는 팀이었던 것만큼 무대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이 다음 라운드 진출이 확정이 되고 나서 멤버들 모두 눈물을 보였다고 해요. 네, 그만큼 얼마나 무대에 대한 갈증이 심했고 또 열정이 대단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선수들이 이제 그 탭댄스에 처음으로 도전을 하면서 그 뒤꿈치가 다 까져서 피로 범벅되고 이런 모습들이 다 보였었어요. 그리고 밤샘 노래 연습을 하느라고 마스터 진부터 시작해서 춘길 씨, 김용빈 씨 그리고 추혁진 씨 같이 정말 재도전의 아이콘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7080 트로트 대결에서는 직장부와 또 얼만부가 매치를 벌였는데요. 직장부가 스잔을 불렀고 얼만부가 경화를 열창을 했습니다. 근데 경화를 열창한 얼만부가 승리를 했어요, 일단은. 네, 그 얼만부라고 하시면 무언가 이렇게 놀라셨을 텐데요. 그 얼굴 천재라는 얼굴 천재부와 그 천만부라는 그 천만부가 합쳐서 얼만부가 됐는데 얼만부에서 대표적인 게 김홍남 씨라고 단아까의 또 부캐잖아요. 그 유머와 개그와 함께 노래 실력까지 겸비를 해서 그 얼만부가 그 정말 그 스잔과 경화의 대결에서 좀 승리를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매 시즌마다 열정 넘치는 무대가 펼쳐졌던 락 트로트 대결에서는 유소년부 1조와 타 장르부가 만났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2차선 다리 위 끝에 서로를 불러보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서 하지만 나는 너 좋아 사랑일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너 좋아 사랑일지도 몰라 사랑일지도 몰라 유소년부 1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궁금했었는데 치어리딩 퍼포먼스를 보여줬네요. 네, 이경규 마스터의 그 복면다로에서 나오는 2차선 다리 노래를 했는데요. 유소년부도 1, 2조로 나눠서 그 2조는 중고등학생부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본 것 중에 가장 아까운 아쉬운 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 목소리 굵직함과 이해력이 굉장히 뛰어난 박정설을 비롯해서 김지우 등등 굉장히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또 몸을 바쳐서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타장르부가 그 성악과 또 이정, 그런 이지훈 씨 같은 발라드에서 정말 귀재인 분들이 한꺼번에 모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좀 약간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거의 그 타장르부 무대는 콘서트라고 해도 그냥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대가 아주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하네요, 무대가. 정말 지금 들으신 것처럼 타 장르부는 폭발적인 가창력은 물론이고요.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관록 있는 무대 매너를 보여줬다는 평가예요. 네, 국민대표단뿐만 아니라 국민 마스터들이 이제 전체를 거의 몰표를 주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장윤정 마스터만 이렇게 그 유소년 팀에게 좀 좋은 점수를 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이경규 마스터가 유소년부한테는 좀 장학금을 주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좀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이 친구들이 많아서 정말 우리나라의 트로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래 시장에서 굉장한 그 재능 있는 친구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됐습니다. 네, 댄스 트로트 대결에서는요. 현역부 1조와 또 국민 마스터 점수가 7대 7로 갈렸던 한류부가 막대결을 펼쳤지만 결국은 국민 대표단의 선택으로 승패가 갈렸어요. 네, 그 현역부에서는 박광현 씨라고 이제 뭐 배우로도 유명한 이제는 그 트로트 가수로서 자기 이름을 날리고 싶은 박광현 씨를 비롯해서 시신경에 좀 문제가 있었던 옥샘 씨가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좀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또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약간 자신감, 어떻게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일으켜줬고요. 그리고 한류부는 또 워낙 일본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오리콘 차트 1, 2등을 이제 섭렵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스터 트롯 3가 또 앞으로 일본에도 진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한류부가 또 그런 점을 미리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팀 데스매치 진선미 결과도 좀 짚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1대1 대결 펼쳐진다고요? 네, 지난주에 정말 압도적인 무대를 보여줬던 대학부에서 진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대학부의 최재명 씨가 리더를 하면서 진에 올랐고 아까 현역부 말씀하셨듯이 현역부 2조에 그 손비나 씨가 미를 그리고 춘길 씨 이제 모세라는 가수에서 춘길이라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제2의 인생을 연 춘길 씨가 선에 오르면서 정말 현역부가 얼마나 강팀인지를 보여줬고요. 또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그 최재명이었던 본선 팀전 진을 했던 최재명 씨가 마스터 예심 진을 한 손비나를 향해서 손비나 너 나와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과 진의 대결이 또 다음 주 1대1 데스매치에서 정말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갈수록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미스터 트롯 3 시청자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과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했지만 가자 지구는 이미 주택 90%가 파괴되는 등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가자 주민 230만 명 중 90%도 난민으로 전락한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은 휴전 발효를 앞두고 또다시 폭격을 퍼부어서 적어도 77명이 숨졌습니다. 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콘크리트 벽면이 뜯겨져 나가고 철근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주민들은 무너진 건물 잔해를 파헤치며 생존자를 찾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합의 발표 뒤에도 이스라엘군 공습이 계속되면서 최소 77명이 숨졌고 230명이 다쳤습니다. الشبابيك والقزاز كله بيدخل في وجوهنا وفي جسمنا ويعني الله اعلم ايش صار فينا. عندنا اصطفى الله منا الشهداء واصطفى منا الاصابات.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먼저 약속을 어겼다며 휴전안 발효를 위한 내각 회의 소집도 연기했습니다. Changes even after the agreement was agreed. Now, the mediators know this, they've confirmed this as well, and they're trying to exact further compromises. 하마스는 공격이 계속되면 인질 석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미해결 부분을 마무리하겠다며 중재를 이어갔습니다. Create the space to conclude a permanent ceasefire. We now have that, and we expect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to begin on Sunday.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6주 정전과 인질 포로 교환 등 3단계 휴전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이어진 전쟁으로 가자 지구는 인구 230만 명 중 90%가 난민이 되고 주택 10채 중 9채가 파괴되는 등 사실상 폐허가 됐습니다. 유엔은 2040년은 돼야 잔해 제거를 마치고 재건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차량이 폐허로 변한 주택가를 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열흘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 LA 산불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요. 연일 외신으로 처참한 현장의 사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을의 주택과 차량이 모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태평양을 바라보던 아름다운 해변과 집들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한 주민이 혹시 남아있는 건 없는지 잿더미 속을 뒤지고 있는데요. 모든 걸 잃어버린 허탈한 마음에 울음을 터뜨리는 주민도 많았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건물의 형태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모든 게 사라져버렸는데요. 집을 잃은 주민들 정말 상심이 클 것 같네요. 네, 이번 LA 산불로 서울 여의도의 35배가 넘는 면적에서 12,000채 이상의 건물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구호단체 회원들이 이재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집을 잃은 사람들은 기부센터에서 기증받은 옷을 골라 입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모인 소방관들은 텐트에서 먹고 자며 산불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한국 교민들도 많이 사는 지역이죠.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지만 한낮에는 5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올라 절기대안인 다음 주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오전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중부와 전북에는 빙판길과 살얼음이 만들어졌는데요. 보행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5도, 대전 6도, 제주 9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눈비 소식 없이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중부지방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